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운명의 날을 맞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내려지는 날인데요.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오늘 재판의 쟁점들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후 3시에 열리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TV로 생중계가 됩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초고속으로 선고를 하고 또 생중계를 한 것에 대한 배경도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사건인 만큼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겠다라는 게 대법원의 결정의 배경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법원에서는 과거에 중요한 선고 있을 때마다 이렇게 생중계해왔던 선례들이 있고요. 또 근저에 가까리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2000년경이었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사건으로 비롯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어떤 전원합의체 판결에 앞서서도 똑같이 생중계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상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라는 의미에서 공개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례적인 거는 비교적 굉장히 신속할 뿐만 아니라 놀랍게 빠른 시간 안에 결론에 도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보통의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34일 만에 대법원 판결을 받아본 역사가 없을 것 같고 특히 소부 사건이 아닌 전원합의체 사건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봐서 이 대법원이 굉장히 신속하게 결론을 내고자 노력했다라는 흔적이 담겨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만큼 대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신속한 결론이 국민적인 어떤 관심사에 부합하고 특히 정치적인 고려 없이 대법원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지위에서 판결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선고는 어떤 순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일단은 대법관의 대법원들이 모두 이제 입장을 한 다음에 대법원장이 모두 발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간단한 소회나 내용들, 경위들을 이제 진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전부무죄가 나와서 검찰이 상고했던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상고 이유 1점, 2점, 3점에 대해서 어떤 법리의 오해가 있고 체증법칙 위반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을 것이요. 그 주장에 대해서 그에 맞대응하는 판결의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도 정리하고 그에 대한 법리나 이런 기존의 해석내에 대한 판례를 인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대법원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라는 가장 우리나라의 최정점에 있는 법원이기 때문에 다수 의견만 발표하지 않고 소수 의견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소수 의견도 부기에서 같이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런 소수 의견까지 모두 다 설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 대법원장이 직접 이 주문을 선고하며 오늘의 판결 선고는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전원 합의체가 이제 대법원장과 대법관 이렇게 12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장일치가 이제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과반인 7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이제 결론이 난다고 봐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과반이 넘으면 이제 다수 의견으로서 최종 결론에 발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대법원의 구성 인원은 훨씬 더 많으나 일단 노태학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을 회피했기 때문에 그분을 제외하고 이제 참여해서 과반에 이르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공존하는 형식일 것이냐 아니면 전원일치로 이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반을 훨씬 넘는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도 예측해 볼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원일치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앞서 1심과 2심의 선고를 살펴보면 1심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유죄로 판단을 했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렸던 이유 그리고 쟁점은 어떤다고 봐야겠습니까? 네, 1심에서도 전부 유죄는 아니었고 일부 유죄, 일부 무죄였습니다. 그중에 일부 유죄 나온 사건마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가 이제 판단이 됐기 때문에 1, 2심의 결론이 유무죄가 조금 상이한 결론에 도출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중요한 사실관계는 두 개였습니다.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의 압박과 협박이 있었다. 예. 이 부분이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는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평가할 수 있는지 부분인데요. 1심과 2심은 이렇게 알았다 몰랐다라는 교유행위 자체는 이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사실 판단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 입장이 좀 달랐던 것으로 보이고, 예. 다만 이제 일치했던 부분은 교유행위, 누군가를 알고 친하다, 알고 있다라는 이 교유행위와 관련해서는 그것은 어떤 공직선거법상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어서 의견 표명이나 구체적인 어떤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사실로 보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는 일치를 했던 반면, 사진을 둘러싸서 사진이 조작되었는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 발언과 관련해서는 항소심은 이 허위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체 사진을 일부만 편집해서 제출한 것을 보았을 때는 이 피고인이 이야기하는 조작이라는 평가가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무죄로 바라본 것이고요. 1심보단 2심에서는 유죄 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봤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봤을 때 단순히 이렇게 협박과 압박이 있었다는 표현은 사실이 아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견 표명에 머물렀기 때문에 의견 표명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이 허위사실 공표로서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를 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무죄의 근거는 과거에 이재명 대표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 또 판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까지는 처벌할지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이미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헌법상이 보장된 정치적 의견의 표명의 자유는 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둬야 되고, 그 한계와 근거를 형사처벌로서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데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기초의 상소심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이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유지될지 아니면 다소 바뀔지가 오늘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랐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선고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을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지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잖아요. 하나씩 참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보통의 사건 같은 경우는 1, 2심 사건에 대한 판단과 이런 그 내용들이 상이한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파기해서 환송하는 경우가 엉망이 있었습니다. 예. 다만 이번 사건 같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사건에서는 기존의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기계적 형식적으로 법리상 가능한 경우의 수는 모두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를 확정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원심을 파기한다라고 하면서 환송하는 것입니다. 원심의 판단 중에 어느 것이 우리의 기존의 판례나 법리 해석에 위반되기 때문에 법리 오해의 점을 들어 다시 이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하라라고 보내는 재판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파기한다 하고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뭐 징역이든 벌금형이든 양형을 설시하면서 파기 자판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3가지 관련해서 모두 다 정치적인 영향, 파급력은 모두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다만 이제 현재로서는 파기 자판 가능성보다는 파기 환송과 또는 이제 상고 기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경우의 수들을 하나씩 좀 자세히 짚어보면, 우선 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할 경우에는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되는 거지만, 반대로 두 번째 경우의 수죠. 파기환송이 될 경우에는 2심 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출마는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선 전에 이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이렇게 대선 출마, 공직선거법상의 피선거권이나 이런 것들의 제약을 막기 위해서는 판결이 확정돼야 되다 보니 파기환송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파기환송은 다시 재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죄 네. 유무죄가 판단이 확정이 된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러니까 유무죄에 대한 잠재적인 판단 정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는 한 선고를
그 선거에 나가는 것은 제한이 없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잠재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다른 사법 리스크로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렇게 이제 재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거론되는 만큼 정치적인 어떤 부담은 가져가는 형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그와 결부돼서 만약에 대통령이 선출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형사사건이 계류 중이고 형사사건이 최종적으로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재판이 계류 중인데 이것을 중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공방은 남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예. 파기 재판이 될 경우에는 직접 이제 형량까지 정해서 이제 판결이 되는 건데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럴 가능성은 전례상 굉장히 낮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첫 번째는 이 상고심이라는 것은 그 상고심의 특성상 법리 오해의 점, 그러니까 원심이 어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법을 위반해서 판단을 했다라는 것을 주안점을 두고 서면 심리를 하는 재판인 만큼 이 법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상고심의 특성상 사실관계와 그와 관련된 양형 사유까지 고려해서 양형을 결정한다는 것은 다소 이 상급심의 체계에 맞지 않는다라는 측면이고 특히 1심에서는 구체적인 양형에 대해서 심리에서 양형과 관련해서 판단을 했지만 이 사건 원심이라고 보이는 항소심에서는 전부 무죄였기 때문에 양형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심과 2심 사이에서 변경된 양형 사유를 항소심에서 다루지 못했는데 대법원에서 이것을 다뤄서 판단을 한다. 더군다나 이 지금 피고인 측에서는 양형과 관련한 어떠한 변론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라는 오해를 생길 수 있고 절차에 대한 어떤 기회를 박탈한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고 기존의 선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파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파기 재판이 상급심으로서의 방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고등법원 가서 검찰도 주장하고 피고인도 양형 사유를 주장해서 양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판단을 해라. 이런 가능성이 훨씬 더 법리 체계와 기존의 선례와 피고인의 방어권과 형사소송법을 존중한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법 쪽에서는 예외적으로 파기 재판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라고 관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기 환송이 될 경우에는 최종 판결이 확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방이 남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대선 후보가 받는 선고이다 보니까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과연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럼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현직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파기 환송 재판이 끝나지 않은 경우를 상정을 해야 되겠죠. 예. 물론 공직선거법 말고도 다른 사건들도 뭐 뇌물죄라든가 이런 것들도 수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가정에서 생각을 했을 때 선례가 없습니다. 판례가 없다라는 겁니다. 해석만 있는 것이고 물론 다수설과 소수설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여전히 법리적인 논쟁이 따를 수밖에 없고 이 법리적인 쟁점이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질 것이 예견되는 상황인 만큼 대법원에서 이것을 판단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할 수 있지만 대법원 그 사법부의 기능은 적극적 해석을 좀 자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래의 일을 앞서서 판단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발생하지도 않은 부분들을 적극적 해석 기능을 통해서 언지를 주는 것은 다소 조금 선례에 비춰 봐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어서 아주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그 가능성을 높게 보기는 어렵지만 판결 이유 중에 일부는 이런 판단을 하는 내용으로 설시할 가능성은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법원에서도 향후의 상황을 고려해서 고민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문제까지 판단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